그날 신호등 앞에서 나는 우연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다. 모텔 유리문이 열리고 낯익은 뒷모습이 나타났다. 하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정장을 입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다. 그 여자가 내 아내였다는 걸 깨닫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거짓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진실은 무너져 내리기 전 반드시 미세한 금이 간다. 늦은 귀가, 낯선 번호, 설명되지 않는 미소.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질 때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 균열 속에서 삶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다. 도망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한다. 내 이름은 박정우, 43. 서울 외곽의 전통시장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한다. 칼을 손에 쥔 지 20회가 넘었다. 새벽 5시면 가게 불을 켜고 차가운 고깃덩어리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한다. 내게 삶은 단순했고 그래서 평화로웠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39의 겨울 민정을 만났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따뜻한 여자였다. 그녀는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삶의 이유를 보았다. 결혼 후 첫몇 해는 눈부셨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걷던 시장 골목의 불빛은 그 어떤 부유함보다 따뜻했다. 하루의 피로를 씻기 위해 함께 먹던 소박한 저녁, 그 모든 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행복이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예전엔 내게 미소를 지을 때마다 살짝 떨리던 입꼬리가 이제는 건조하게 굳어 있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럴 거라 생각했다. 복지센터 일은 고되고 사람 마음을 다루는 일은 늘 체력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퇴근이 늦어졌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낯선 웃음이 스쳤다. 그 웃음은 내가 아는 민정의 것이 아니었다. 나를 바라볼 때의 웃음은 사라지고 화면 속 누군가에게만 향한 웃음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배달을 나섰다. 단골 고객에게 한우를 전해주러 잠실 근처로 향하던 길이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무심히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 거리의 러브호텔 출입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여자가 함께 나왔다. 처음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러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익었다. 머리카락의 길이, 코트의 색, 걷는 속도까지 너무 익숙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꺼내진 듯 비어 있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였다. 내 아내 민정이었다. 그녀는 정장을 입은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그 골목을 지나갔다. 그 웃음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에 얹혀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집 안은 따뜻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났다. 민정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 눈에는 낯설었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향하고 있는 곳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숨이 막혔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 뭐 했어?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지. 왜?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그제야 확신했다. 내 아내가 내 삶이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정아, 나 오늘 봤어. 모텔에서 나오는 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순간 공기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변명이라도 하면, 아니면 울기라도 하면 마지막 자존심쯤은 지켜주려 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다. 당신은 평생 고기 냄새 묻힌 채로 살겠지. 난 이제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텅 비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던진 문장은 폭탄보다 잔혹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유처를 꺼냈다. 이혼 신청서였다. 이름, 인감, 재산 목록까지 완벽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살아. 이혼해줘. 그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에는 미안함이 한 톨도 없었다. 오히려 감옥 문이 열린 사람처럼 가볍게 웃었다. 나는 무너진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당신이 싫어졌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관통했다. 더 좋은 사람. 결국 나는 모자란 남자였던 것이다.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고 물었다.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가 했던 맹세 잊었어? 민정은 짧게 웃었다. 맹세? 그런 게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죽은 고기처럼 한 번 썩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리 붙잡아도 이미 식어버린 마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나는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려 글자가 번졌다. 그녀는 담담하게 서류를 정리하더니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공동 재산이니까 반반 나눠야지. 냉장고, 가전제품, 통장, 심지어 내가 아끼던 시계까지 모두 그녀의 박스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더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합의 이혼이 성립된 날, 그녀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났다. 짐이 너무 빨리 쌓여 있었다. 이미 새로운 집, 새로운 남자, 새로운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집 안엔 냉기가 남았다.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화장품 향, 옷장에 남은 옷걸이 소리, 혼자 밥을 짓는 냄비에 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찔렀다. 밤마다 손끝이 떨렸다. 부엌 불빛 아래 앉아 있으면 세상이 조용히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잃었다. 그녀의 빈자리만이 내 옆에서 계속 숨을 쉬고 있었다. 부모님께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가 가장 괴로웠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져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그 여자가 바람이 문제라면 상간자 소송이라도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그럴 힘이 없었다. 이미 찢어진 마음에 법정이라는 칼을 더 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울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년이 바람을 피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39에 결혼에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이런 꼴을 보여드렸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집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가게에만 매달렸다. 새벽 5시에 불을 켜고 칼을 잡으면 머리가 조용해졌다. 고기를 자르는 소리가 유일하게 나를 살려주는 리듬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철문을 내릴 때까지 손에선 기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민정의 그림자만 있었으니까 차라리 가게가 편했다. 손님들은 나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사장님, 새 출발하세요. 그들은 따뜻하게 말했지만 40이 넘은 사람에게 새 출발이라는 단어는 그저 위로 같지 않았다. 이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커 보여도 사람들의 입은 빠르다. 처음엔 이랬다. 민정 잘 산대요. 좋은 남자 만나서 호강한다던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작게 수축했다. 나와 있을 땐 그토록 불만이던 여자가 다른 남자 곁에서는 웃고 있다는 상상.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시간이 지나자 이야기의 색이 바뀌었다. 그 남자가 건설업 쪽 사람이라더라. 돈도 많고 명함에 대표이사가 찍혀 있다더라. 민정이 그 남자를 따라 호텔 연회장이나 고급 술집에 나타난다더라. 동네 치킨집이나 찜질방이 전부였던 내 곁을 떠나 이제는 샹들리에가 빛나는 세상에서 웃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가 아마 민정의 삶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짧았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소문은 다른 모양으로 돌아왔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내게 조심스레 귀띔했다. 정우씨, 민정 요즘 소문이 안 좋아요. 그 남자랑 다니는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대요. 게다가 다른 남자한테 농담이 심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민정은 술을 즐겼지만 선을 넘을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어느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넥타이를 만지며 웃었다는 이야기. 상관남의 사업 파트너와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그 남자가 체면을 구겼다는 이야기. 결정적인 일은 골프장 모임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다 듣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던 미용실 사장님의 표정엔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거짓의 끝에는 항상 자기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그날 골프장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아직도 입을 모았다. 민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 한 사람에게 달라붙었다고 했다. 오빠, 나 예쁘지?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다. 그 남자, 민정의 상관이었던 윤상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고 한다. 당신 술집 여자야? 아니면 뭐야?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순식간에 테이블 위에 술잔이 쓰러졌고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그날 민정은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다.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 후로 상우는 민정을 완전히 버렸다. 함께 살던 집에서 내쫓았고 회사 쪽에도 무슨 압력을 넣었는지 민정은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더 좋은 세상은 그렇게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안 됐다 싶었다.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결국 죄값은 이렇게 오는 거야. 남의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린 데가. 그건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는 벌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정의 소식은 점점 줄었다. 가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민정이 봤다더라.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그런 말이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일부러 시장 골목을 돌아서 다녔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뜻밖의 목소리가 가게 문 밖에서 들렸다. 새벽에 문 닫을 무렵 술 취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정우야.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민정이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나가자 그녀가 간판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예전에 단정하고 따뜻한 민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정우야, 나야. 나 기억하지? 나는 대신 숨을 내쉬었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를 찔렀다. 당연히 기억하지. 어떻게 지냈어?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민정은 헛웃음을 지었다. 우리 옛날엔 참 좋았지. 기억나? 딱 한 잔만 하자. 내가 살게.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그 손길엔 이전의 온기가 없었다. 대신 손끝에 스며든 절박함이 느껴졌다.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발 딱 한 잔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포장마차로 향했다. 겨울바람에 천막이 흔들리고 붉은 조명이 희미하게 우리 얼굴을 비췄다. 민정은 잔을 들며 웃었다. 우리 신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나? 당신이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거 아직도 생각나. 당신만큼 날 챙겨준 사람 없더라. 정말이야. 처음엔 그저 취한 사람의 추억담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잔이 오갈수록 그녀의 시선은 점점 나를 붙잡았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몸이 살짝 기울었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묘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웃으려 했었지만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람은 끝까지 망가져야만 자신이 잃은 걸 깨닫는다는 것을. 민정은 내 손을 잡았다. 정우야, 나 다시 받아줄 거지?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정아,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당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곧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내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익숙했던 습관처럼 느껴졌다. 감정을 꾸며내는 재능, 그건 민정이 가장 잘하던 일이었다. 술이 더 들어가자 그녀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잔을 비우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젠 우리 둘뿐이잖아. 모텔 가자. 당신도 나 그리웠잖아.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에 속듯이 너무 뻔했다. 남편이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라 세상에 더는 기댈 곳이 없으니 마지막 남은 나라도 붙잡으려는 거였다. 민정아, 그만해. 우리는 이제 남이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자 아래로 손이 스쳤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외롭잖아. 그냥 오늘 밤만.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눈앞의 여자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애절함보다 절망이, 눈빛에는 사랑보다 공허가 묻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정아,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당신이 떠났잖아.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정우야, 앉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술값을 계산하고 천막 밖으로 나왔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살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미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다시는 제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포장마차의 붉은 불빛, 민정의 목소리, 그리고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현민에게 연락했다. 현민아, 나 상간자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놀랐다. 정우야,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잖아. 지금 와서 왜?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동안은 용기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끝내고 싶어.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사는 게 너무 억울해. 현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그때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다며 혹시 찍은 거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땐 너무 당황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럼 조금 어렵겠지만 내가 알아볼게. 그 남자 정보부터 찾아보자. 며칠 뒤 현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야, 그 남자 이름 알아냈어. 윤상훈, 46. 건설회사 대표래.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 현민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정우야, 이거 봐. 윤상훈, 이미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화면 속 사진은 그보다 더 잔인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윤상훈이었다. 그는 젊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호텔 현관을 나서고 있었다. 한 달도 안 됐다. 민정을 버린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민정이 나를 찾아왔던 이유,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윤상훈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뒤 기댈 곳 하나 없어 예전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온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 생존의 몸부림.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지대가 나였던 셈이다. 현미는 말을 이었다. 정우야, 이번엔 가능성이 높아. 불륜 사실은 동네에서도 다 알고 있고 증인도 충분해. 게다가 윤상훈이 민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사는 것도 확인됐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이 고통의 법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일이었다. 소송 준비가 진행되면서 민정의 근황도 하나둘 드러났다. 직장을 잃은 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나 행사 도우미 같은 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그녀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윤상훈과 함께 살던 시절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다가
그가 떠나자 모든 빚이 그녀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는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모텔을 전전한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며칠 후 이발소 아저씨가 내게 말했다. 정우 씨, 민정 요즘 진짜 힘들다더라. 모텔에서 살다시피 한다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떨어진 모습을 상상하는 일. 그건 괴로우면서도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다. 그녀가 떠날 때 얼마나 당당했는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 말의 끝은 바로 이곳이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좋은 곳을 주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만든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딘 것뿐이었다. 서류를 정리하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생각해보니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늦은 귀가, 뒤집어 놓은 휴대폰, 점점 줄어든 대화. 나는 그 신호를 모른 척했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외면했던 그 순간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현미는 추가 조사를 이어갔다. 며칠 후 그가 내게 말했다. 정우야, 민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 등록됐고 월세도 몇 달째 밀렸어. 지금은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대.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게다가 친정 식구들도 다 연락 끊었대. 며칠 전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정의 친오빠가 내게 말했다. 정우 씨, 우리 민정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죠.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제 그 애랑은 연락 안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어떤 긴 침묵 같은 감정.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녀가 떠난 이유도, 그녀가 무너진 이유도 모두 스스로 만든 길 위에 있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민정의 친정오빠가 입을 열자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거짓이 터져나왔다. 정우씨, 우리도 속았어요. 민정이가 당신이 바람피워서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당신이 폭력을 썼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애 편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가족까지 이용했다. 친정 식구들은 그 말을 믿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도 민정 쪽으로 더 많이 가져가라 했고 위자료도 받아내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했다.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두 그녀의 입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 민정의 친정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가 윤상훈한테 버림받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 했죠. 그때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자기가 바람피웠다고, 정우 씨는 잘못이 없었다고요. 그제야 우리가 다 알았죠. 우리 가족을 속이고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걸로 동정을 샀다는 걸. 오빠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 민정을 쫓아냈어요.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밟지 마라. 부모님도 이제 그 애 이름조차 입에 안 올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피부치까지 등을 돌렸다는 건 그녀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뜻이었다. 민정은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성 안에 갇혀 있었다.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그녀 곁에 남지 않았다. 친정오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우 씨, 상간자 소송한다는 거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민정이가 한 거짓말 다 말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 통쾌함과 허무함, 그리고 어떤 말은 슬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며칠 후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원 입구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진실을 세상 앞에 세울 시간이 온 것이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윤상우는 명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옆엔 대형 로펌 변호사가 서 있었다. 돈으로 무장한 오만한 표정. 그게 그의 방패였다. 하지만 나도 준비되어 있었다. 현미는 이미 증거와 증언을 철저히 정리해 두었다. 오늘만큼은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방청석 쪽에서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민정이 있었다.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 맨 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눈빛은 비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끝났다. 분노도, 원망도, 연민도, 오직 차가운 평온만 남았다. 민정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말라붙은 종이처럼 푸석했다. 법정 조명 아래서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윤상훈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일 뿐입니다. 불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가 준비한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미용실 사장님이 증언대에 올랐다. 민정 씨가 직접 말했어요. 자기 남자친구라고 윤 대표라면서 자랑했어요.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이발소 아저씨도 증언했다.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이 사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화면 속에는 민정과 윤상훈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있었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민정의 친정오빠가 증언대에 섰다. 민정이가 이혼 당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윤상훈과의 관계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 말에 윤상훈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러나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윤상훈이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민정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직장에서 몇 번 얼굴을 본 게 전부였는데 그녀가 계속 다가왔고 술자리에서도 제게 집요하게 들이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정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당신이 먼저 다가왔잖아. 법정 안에 고함이 울렸다. 판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이미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망친 공건 같았다. 나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한 줄의 생각만이 스쳤다. 결국 진실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다. 윤상훈은 민정을 비난하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술버릇이 나쁘고 다른 남자들과도 친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운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의 말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비겁한 방패였고 그 방패는 이미 구멍투성이었다. 한때 함께 살던 여자를 그렇게 짓밟으며 그는 자신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 재판은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다. 증거와 증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윤상훈 측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민정이 내 앞을 막아섰다. 정우야, 잠깐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꺾이는 갈대처럼 떨렸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민정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그 말만 남기고 나는 그녀를 지나쳤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현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야, 오늘 재판 정말 잘 됐어. 승소는 확실해.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천천히 불 꺼진 정육점으로 걸어갔다. 칼과 도마, 고기 냄새, 그리고 멈춰선 시계. 모든 게 제자리였지만 나만 달라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증명된다. 2차 재판의 날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 윤상훈은 원고 박정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1년 반 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현민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요즘 상간자 소송에서 이 정도면 높은 액수야. 완전 승리야, 정우야.
윤상우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현미는 고개를 저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 결국 몇 달 후 윤상훈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다. 위자료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돈을 받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다. 물론 그 돈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이 내 억울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복수였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정이 채권자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거였다. 윤상훈과 살던 시절 마구 써댔던 카드빚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다. 민정씨 요즘 정말 힘들대요. 고시원에서도 쫓겨나서 찜질방을 전전한대요. 심지어 모텔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단골 고객 한 분이 말했다. 정우씨, 어제 시장에서 민정 봤는데요.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요. 눈빛도 텅 비고 머리도 엉망이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그래, 결국 그럴 줄 알았어. 남의 행복을 짓밟고 세운 삶은 오래가지 못해. 그건 세상이 주는 균형 같은 거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 한켠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래도 동정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떠날 때 얼마나 당당했는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 말의 끝은 바로 이곳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만든 길이었고 그 끝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윤상우는 어떻게 됐냐고 묻는다면 그 남자는 여전히 젊은 여자와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3천만 원쯤은 그에게 큰 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적어도 세상은 그에게 유죄라는 낙인을 찍었고 그게 내가 원하던 정의의 모습이었다. 요즘 나는 다시 정육점 문을 열고 새벽 공기 속에서 고기를 다듬는다. 칼끝이 닿을 때마다 묘하게 맑은 소리가 난다.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다. 이제는 미움도 분노도 없다. 그저 조용한 평온만이 남았다. 나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산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새벽 5시, 나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셔터가 올라가고 그 쇳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묵묵히 쌓아간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면 이제는 고요함이 익숙하다. 혼자라는 게 외롭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묻는다. 사장님, 새 사람 안 만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직은요. 마음이 다 낫질 않아서. 한번 크게 다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와 다시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하고 싶다. 어제도 도마 위에서 칼을 들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고. 민정은 더 좋은 세상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더 나쁜 곳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칼을 단단히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문득 가게 불을 끄고 돌아서며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그 안엔 분노도 미련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고요한 평화가 있었다. 민정은 사라졌고 윤상훈도 내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 배신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만든 길 위에서 스스로 무너졌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남아 새벽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다. 창밖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온다. 새벽의 끝에서 나는 미소 짓는다. 진실은 결국 모든 어둠을 밀어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